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 있죠. 처음에는 정말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둘만 있게 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말투가 변하고 눈빛도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점잖았던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느끼는 당혹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 싶은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완벽한 신사였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남자가 하는 말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의미와 의도는 거의 동일해요.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담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이 사용하는 말의 패턴은 정해져 있거든요. 마치 교과서라도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말을 해요. 이걸 알고 계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 남자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도 있고요.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말도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인 말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줘요. 의식적인 말은 그 사람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쪽이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실제 사례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심리학적 배경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을 알고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피할 수 있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어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중간에 빠뜨리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봐주세요. 경험이 많은 분들도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연애를 하다 보면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이 와요. 남자가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좋다는 정도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훨씬 강해져요.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자제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감정이 앞서는 거죠.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남자들에게 특정한 말버릇이 나와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 나오기도 해요. 좋아한다는 마음도 돌려서 표현하는 게 남자잖아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감정이 극에 달하면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특히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때가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더욱 노골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성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말은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듣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말이죠. 너무 직접적이라서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말은 정말 교묘해요. 겉으로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말인 거예요.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많습니다. 오히려 칭찬이나 배려처럼 들리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알면 놀라실 거예요. 이 말들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남자의 언어적 함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내뱉는 상황도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연애에서 자신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연애 초반의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건지도 알 수 있죠. 이런 판단력은 연애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도움돼요. 사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은 정말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말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실제 사례와 함께 심리학적 해석도 곁들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바로 나는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거의 모든 여성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점잖은 사람이구나 싶으신가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으신가요? 다른 남자들이 했던 나쁜 행동을 안 할 거라 믿으신가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거짓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거짓인 경우가 압도적이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해요. 왜 이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에서 만난 남자와 저녁을 먹었다고 해봐요. 분위기가 좋아져서 함께 카페에 갔다고 합시다. 대화도 잘 통하고 웃음도 많았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여자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 둘이 단둘이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지 했죠.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그때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 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 순간 여자는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이건 10중 8구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을 하는 남자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한계에 가까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둘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이 말을 해요.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건 경계를 풀어도 된다는 뜻이죠. 나를 믿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인 거예요. 경계를 풀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경계가 풀려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교묘한 심리 전략이에요.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척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대부분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친밀한 접촉을 시도해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경계가 이미 풀린 상태이니까요. 경계가 풀린 상대에게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믿어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대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경계를 높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태구나 해야 해요. 이렇게 인식하는 게 훨씬 안전한 판단이에요. 또한 꼭 둘만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이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과거 연애 이야기를 할 때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봐야 해요. 나는 그런 남자들이랑 달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아라고 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호감을 사려는 행동일 뿐이에요. 상대방의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공감하는 척하면서요. 동시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차별화하려는 거죠. 그 순간에는 정말로 진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목소리도 진지하고 표정도 진심 어린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사귀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다른 남자와 다른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말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단 믿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부산에서든 대구에서든 서울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인천에서 만났든 광주에서 만났든 똑같은 패턴이에요. 대전에서 만난 남자도 울산에서 만난 남자도 같아요. 지역에 관계없이 이 말을 하는 남자의 패턴은 동일해요. 도시가 다르다고 사람의 심리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자신을 다른 남자와 차별화시키려는 시도가 핵심이에요. 이 시도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원하는 게 없다면 굳이 차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더 의심해야 해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단계에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다르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경험한 다른 남자들을 알지도 못하면서요. 어떻게 자신이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로 다른 남자라면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먼저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말 안 해요. 결과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진짜 다른 남자는 말로 선언하지 않아요. 행동과 태도로 자연스럽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연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선언적 발화라고 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말로 규정하는 행위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된 주제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선언적 발화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자주 한대요. 즉,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화를 잘 안 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심리 때문이에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말로라도 채우려 하는 거죠. 착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착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안 한다고 먼저 말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남자랑 다르다고 선언하는 남자요. 이런 남자는 오히려 다른 남자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르다고 말해야 할 만큼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다르다면 말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경계를 높여야 해요. 한층 더 높이는 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절대 손 안 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거의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 남자는 이미 참고 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참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해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 있지 않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접촉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런 약속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접촉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놓고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둘만 있게 되면 결국 접촉을 시도하는 게 현실이에요. 아까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못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우리 집에 올래 하고 제안했다고 합시다. 여자는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가고 싶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직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손 안 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요. 이 말은 여자의 걱정을 정확히 짚어서 해소해 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그 부분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듣고 안심하는 여자가 정말 많아요. 아, 그러면 괜찮겠다 하고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욕구가 가득해요.
어떻게든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만 있는 공간에서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감정이 깊어지면 자제력이 약해지죠. 결국 아까 한 약속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는 남자도 있긴 해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적어요. 이 말을 하는 남자의 상당수는 결국 약속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참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참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이 약속이 필요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약속을 하는 건 지킬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집에 오라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뢰를 먼저 쌓아요. 몇 달 동안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인 후에 만나는 거예요. 절대 손 안 댄다는 약속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게 먼저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다면 역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 사람은 결국 접촉을 시도할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절대라는 말을 강하게 쓸수록 오히려 의심해야 해요. 인천에 사는 민지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지 씨는 소개팅에서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첫인상도 정말 좋았대요. 그 남자가 집에 놀러 오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됐대요. 그때 절대 손 안 대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들었대요. 민지 씨는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갔어요. 하지만 결국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해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됐대요.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나 지인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흔한 패턴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냉정해야 해요. 정말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나를 설득하려는 수단인지 봐야 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만약 아직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면요. 이 말을 믿고 둘만의 공간에 가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쌓이는 거니까요.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진짜 못 참겠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려 했잖아요. 다른 남자와 다르다거나 손 안 대겠다거나요. 하지만 이 말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이 말이 나왔다면 이건 거의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는 거니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이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말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일종의 순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다른 남자랑 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절대 손 안 대니까라고 약속하죠. 이 약속으로 더 깊은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본심이 나와요. 이제 진짜 못 참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1단계에서 경계를 풀고 2단계에서 안심시킨 후에요. 3단계에서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아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까 손 안 댄다고 했잖아 하고 생각하겠죠. 다른 남자랑 다르다고 했잖아 하고 당혹스러울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한 말이 갑자기 뒤집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예요. 아까 한 말은 다 잊어버린 상태인 거죠.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모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가장 급한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못 참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속임수인 경우도 많아요. 처음부터 참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고 단계적으로 접근한 것뿐이에요. 마치 열심히 참다가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포장하면 상대방이 이해해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나도 참으려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감동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전략적인 발언일 뿐이에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즉시 의사를 표현해야 해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애매하게 글쎄 하고 얼버무리면 안 돼요. 명확하게 나는 원하지 않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이 거절을 무시한다면요. 그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존중이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조건이 좋아도 존중이 없으면 끝이에요. 존중은 연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니까요. 달콤한 말로 설득하려 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전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한 판단입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기분이 드는 건 너밖에 없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말이에요.
듣는 순간 가슴이 뛸 수 있어요. 와, 나만 특별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구나 싶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확인을 받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말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여자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말은 연애에서 가장 많이 재활용되는 말 중 하나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해요.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는 거 아니야 하고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응, 사실 여러 명한테 이래라고 솔직하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관계는 바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정해진 시험 같은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진실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상황상 할 수밖에 없는 말인지요. 특히 친밀한 접촉이 가능한 상황 직전에 나온다면요. 이 말이 거짓일 확률은 더욱 올라갑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접촉이 시작되려는 그 순간에요. 그때 이 말이 나오면 전략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열기 위한 마지막 한마디인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정말로 진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지 않는 게 안전한 선택이에요. 판교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현수 씨의 사례가 있어요. 현수 씨는 처음 만난 여자에게 이 말을 했대요. 너밖에 없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대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에게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이 들통나서 큰 문제가 됐다고 해요. 두 여자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밝혀진 거죠. 현수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졌어요. 이처럼 이 말은 남자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진짜 특별한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특별한 감정이라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야 진짜 너밖에 없다는 게 증명돼요. 말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만나서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오랜 시간 일관된 사람이 진짜예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감정이 진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머리카락 진짜 예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 머리카락이 예쁜가 보다 하고 좋아할 수 있죠. 누구나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이 말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접촉의 시작점을 만들려는 의도인 거예요. 머리카락이 예쁘다는 칭찬은 접촉의 구실이 되거든요. 칭찬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올 나왔다면서 머리를 쓸어주기도 하죠. 아니면 진짜 부드럽다면서 만져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접촉이 한번 시작되면 점점 확대되는 패턴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카락에서 시작해서 얼굴로 넘어가요. 얼굴에서 어깨로 그리고 팔로 이동하죠. 팔에서 허리로 접촉 부위가 점점 이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가볍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진행되는 거죠. 이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남자들이 자주 쓰는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접촉하면 거부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해해 보이는 부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가장 부담 없는 접촉 부위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접촉을 시작하려는 거구나 해야 해요. 단순한 칭찬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머리카락이 예뻐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칭찬 후에 만지려 한다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면 머리를 만지려 할 때 피해야 해요.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빼거나 고개를 돌리면 돼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명확한 의사 표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머리카락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예쁘다는 말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가 좋다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귀엽다거나 목선이 예쁘다는 말도 비슷하죠. 어떤 부위든 신체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 같은 패턴이에요. 칭찬을 한 후에 그 부위를 자연스럽게 만지려 하는 거죠. 신체 부위를 특정해서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면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접촉의 신호탄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안전한 판단입니다. 수원에 사는 예진 씨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진 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카페에 있었어요. 그 남자가 계속 손이 예쁘다고 칭찬했대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진심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했대요. 하지만 칭찬 후에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래요. 그리고 손을 잡은 후에 점점 접촉이 확대됐대요. 팔을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예진 씨는 점점 불편해졌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대요. 칭찬으로 시작된 거라 거부하면 과민 반응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말해야 했대요. 이처럼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실제로는 접촉의 구실이에요.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을 주시해야 해요. 칭찬만 하고 끝나면 진짜 칭찬인 거예요. 하지만 칭찬 후에 접촉이 따라오면 의도가 있는 거죠. 6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 좀 졸리다 혹은 슬슬 졸리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피곤해서 졸리다는 평범한 말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눕게 만들기 위한 신호예요. 졸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누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기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함께 누우면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교묘한 전략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거부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졸리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졸리니까 좀 눕자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드는 거죠. 이건 어떤 악의도 없어 보이는 아주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반응하게 돼요. 나도 좀 피곤하긴 해 하고 동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 좀 쉬자 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말에 주의해야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대로 함께 눕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하고 자리를 뜨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물리적 거리를 확실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파의 반대편에 앉거나 의자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서로 원하는 관계라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 신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말이에요. 특히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초기 관계에서는요. 이 말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는 소영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소영 씨는 첫 만남에서 남자가 졸리다고 했대요. 무심코 나도 좀 피곤하긴 하다고 대답했어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대화를 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남자가 그 대답을 동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같이 좀 쉬자 하면서 가까이 오려고 했대요. 소영 씨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자기는 그냥 피곤하다고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이처럼 무심코 동조하는 대답은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걸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피곤하다는 동조보다는 다른 주제로 넘기는 게 좋아요. 아, 나는 안 졸린데 커피 한 잔 더 마실까 이런 식으로요.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법이에요. 7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 마사지 잘하는데 해줄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킨십을 원해서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인 거죠. 마사지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접촉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사지는 본질적으로 신체 접촉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접촉 구실은 없는 거예요. 접촉을 시작하면 거기서 점점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주무르다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접촉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마사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접촉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보통 이 말 전에 사전 작업이 있어요. 오늘 피곤하지 않아라고 먼저 물어봐요. 어깨 결리지 않아라고 걱정하는 척하기도 하죠. 오늘 많이 걸었는데 다리 안 아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말이 곧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질문으로 먼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피곤하다고 대답하면 바로 마사지 제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별로 안 피곤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넘기는 게 안전하죠. 혹시 정말 피곤하더라도 직접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전문 마사지숍에서 받으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알아서 풀게 하고 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광주에 사는 지연 씨의 경험도 들어보세요. 지연 씨는 처음 만난 남자와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끝나고 남자가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대요.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더니 마사지 해줄까 했대요.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접촉이 과해졌대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점점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지연 씨가 불편하다고 했지만 남자는 좀 더 해줄게 했대요. 결국 직접적으로 그만하라고 강하게 말해야 했대요. 이처럼 마사지는 접촉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한번 열린 문은 닫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사지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려는 건지 판단해야 해요. 아니면 접촉을 위한 구실인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8번째로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 손금 볼 줄 아는데 한번 봐줄까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접촉을 위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손금을 본다는 건 결국 손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손금이라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는 것부터 스킨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까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손금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이용하는 것뿐이죠. 손을 잡고 거기서부터 점점 접촉을 확대하려는 패턴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손금을 봐준다고 신기할 수 있어요. 운세나 손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다른 목적이에요. 손금 내용보다는 손을 잡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거죠. 손금을 대충이라도 아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남자들 중에 스킨십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래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손을 쓰다듬거나 손가락을 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접촉을 원하는 거구나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손금 별로 안 믿어 하고 넘기세요. 아니면 나중에 봐줘 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을 살펴봤어요. 총 8가지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각각의 말에 담긴 의도와 심리를 알아봤죠.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도 확인했어요. 이제 이 말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볼게요. 결국 다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합니다. 바로 접촉을 시작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것이에요. 8가지 말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거부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핑계와 포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접촉을 시도하려고 말로 포장하는 거죠. 어떤 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말은 상대방의 경계를 풀기 위한 것이고요.
어떤 말은 접촉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이제 이 8가지 말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이 말들이 나오는 상황의 공통점을 봅시다. 대부분 둘만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아니면 곧 둘만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요. 이런 말을 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자제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인식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하지만 둘만 있게 되면 그 자제력이 급격히 약해져요. 주변 시선이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대라면요. 가급적 둘만의 밀폐된 공간을 피하는 게 좋아요. 집이나 차 안 같은 밀폐된 공간은 위험할 수 있어요. 카페나 레스토랑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안전하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만약 둘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요. 최소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문이 잠기지 않는 곳, 출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또한 이 말들이 나오는 시간대도 주목해야 해요. 대부분 저녁 시간 이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주변이 조용해지면서요. 은밀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쉬운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더 자주 나오는 거죠. 술을 마신 후라면 빈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알코올이 자제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술을 마시면 달라져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면서 충동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날 때는요.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죠. 적당히 마시되 자제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각각의 말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라는 말부터요. 이 말의 심리적 배경에는 경쟁 심리가 있어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다른 남자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죠.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인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는 본능이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진짜 다른 사람은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점잖은 사람은 나 점잖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점잖게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행동이 말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짜 다른 남자는 다르다고 선언 안 해요. 그냥 다르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절대 손 안 대니까라는 말도 분석해 볼게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로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굳이 절대라는 강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은 부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과도한 부정은 오히려 긍정의 증거인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 이걸 과잉 보상이라고 불러요.
또는 반동 형성이라는 용어로도 설명합니다. 자신의 진짜 욕구와 반대되는 말을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숨기려는 심리 기제인 거죠. 절대 안 해라고 강하게 말할수록요.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건 심리학에서 검증된 이론이에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단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이제 진짜 못 참겠다라는 말을 분석해 볼게요. 이 말은 앞에 두 가지와 성격이 좀 달라요. 앞에 두 말이 욕구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요. 이 말은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의 방향성에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된다는 점이에요. 참을 수 없다는 건 자기 사정이에요. 그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강요할 근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동의를 구하는 건지 봐야 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지를 판단해야 하죠. 동의를 구하는 거라면 그나마 존중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통보의 느낌이라면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밖에 없어라는 말의 본질도 분석해 볼게요. 이 말의 핵심은 배타성을 강조하는 것에 있어요. 특별함을 느끼게 하려는 전략인 거죠. 인간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예요.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소속감과 인정의 욕구는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말의 전략이에요. 너만 특별하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기분이 좋아지면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든요. 경계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거죠. 이건 꽤 고급스러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독점적인 감정 표현이니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너만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력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건 대부분 돌려 쓰는 말이에요. 진짜로 한 사람에게만 느끼는 감정이라면요.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몇 달 동안 일관되게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너밖에 없어의 증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 예쁘다는 말도 더 분석해 볼게요. 이건 접촉의 허들을 낮추는 전략이에요. 인간의 신체 중에서 머리카락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비교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부위이거든요. 어깨를 만지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손을 잡으면 연인 사이라는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머리카락을 살짝 만지는 건 가벼워 보여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접촉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머리카락 접촉에 거부감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협상 기법 중 푸신 더 도어 기법과 비슷해요. 작은 것부터 양보받고 점점 큰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작은 접촉의 동의를 얻은 후에 확대하는 전략이에요.
이 기법은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검증된 전략이에요. 처음에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큰 부탁도 들어줄 확률이요.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접촉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작은 접촉을 허용하면 큰 접촉도 허용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6번째, 나 졸리다라는 말도 더 깊이 분석해 볼게요. 이 말의 핵심은 수평적인 자세를 만드는 것에 있어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달라요. 누워 있으면 접촉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지고 분위기도 친밀해지죠. 그리고 졸리다는 핑계는 매우 자연스러워요. 누구나 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졸릴 수도 있잖아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졸리다면요. 그건 거의 확실하게 전략적인 발언이에요. 정말 졸리면 그냥 자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상대방 앞에서 졸리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방 앞에서 졸리다고 말하는 건 암시인 거예요. 함께 눕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7번째, 마사지 잘하는 데라는 말도 분석해 볼게요. 이 말은 가장 직접적인 접촉 제한 중 하나예요. 마사지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 접촉이니까요. 이 말의 교묘한 점은 포장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사지가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걸 해주겠다는 식이잖아요. 베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거절하면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은 접촉 자체가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진짜로 상대방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은 거라면요? 좋은 마사지숍을 추천해주는 게 더 적절하잖아요. 전문가에게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하는 건 접촉이 목적인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 손금 볼 줄 아는 데라는 말도 분석해 볼게요. 마사지와 비슷한 맥락의 말이에요. 손금이라는 관심사를 핑계로 손을 잡으려는 거죠. 손금에 대한 지식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핑계가 되거든요. 생명선이 길다 4~5분이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손을 잡는 행위 자체이니까요. 손을 잡으면 거기서부터 스킨십이 확대되기 쉬워요. 손을 잡은 채로 대화를 계속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친밀함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그 친밀함이 더 큰 접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된 수법이에요.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클래식한 방법이죠.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걸 보면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방법에 넘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경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이 8가지 말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리할게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유머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남자랑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 말 오늘 벌써 3번째 듣는다 하고 웃어넘기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기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죠.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지는 않아요. 유머는 거절의 가장 부드러운 형태이니까요. 상대방의 기분도 크게 상하지 않으면서 선을 긋는 거예요. 이 방법은 특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완전히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머로 넘기면 관계는 유지하면서 선을 그을 수 있죠. 둘째,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애매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확실히 알게 돼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분위기를 깰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셋째,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말로 거절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요. 소파에서 좀 더 멀리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예요. 상대방이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벌리세요.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아요. 물리적 거리는 말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상대방이 눈치가 있다면 바로 알아챌 거예요. 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이 방법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넷째,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싶으면요.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가자 하고 제안하세요. 밖에 나가서 산책할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밀폐된 공간에서 공개된 공간으로 이동하면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전환되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자제하게 돼요. 이건 직접적인 거절 없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효과적이고 부담도 적은 대처법이에요. 상대방 기분도 크게 상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죠. 다섯째, 동행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날 때는 친구와 함께 가세요. 아니면 중간에 친구에게 전화를 부탁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혼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둘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꽤 많아요. 첫 만남에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보호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건강한 연애를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한 연애란 뭘까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예요. 상대방을 소유물이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필수이고요. 내 의사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건강한 연애의 기본 조건입니다. 어느 한쪽만 희생하거나 참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양쪽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예요. 오늘 소개한 8가지 말은 이런 기본이 안 될 때 나와요. 상대방의 의사보다 자기 욕구를 우선시할 때 나오는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거죠. 이런 행동은 건강한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죠. 거짓말이나 전략이 필요 없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항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이요. 이 기준 하나만 있으면 많은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감정에 앞서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죠.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실수 후의 반응을 잘 봐야 합니다. 실수 후에 반성하고 수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두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면 달라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런 거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지 고민될 수 있죠.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미안해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을 듣고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문제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여야 해요.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거절을 듣고 화를 내는 건 미성숙한 반응이에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이 부적절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경계를 허물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그걸 보호하는 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남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그 심리적 배경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참을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급증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함께 올라가죠. 이 호르몬들이 이성적 판단력을 떨어뜨려요. 충동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성적인 사람도 호르몬 앞에서는 약해져요. 특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런 영향은 강해져요. 상대방의 체온이 느껴지고 향기가 나면 더 심해지죠. 이건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이라서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통제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제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둘째, 사회적 학습의 영향도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적극적인 남자가 여자를 얻잖아요. 밀어붙이는 남자가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장면이 많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란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접근이 정답이라고 학습한 거예요. 거절해도 계속 시도하면 결국 된다고 배운 거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완전히 달라요. 현실에서 거절을 무시하는 건 존중의 부재예요. 매력이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에요. 드라마에서 로맨틱해 보이는 행동이 현실에서는 불쾌하죠.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셋째, 두려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거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남자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천천히 가도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신뢰를 쌓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커요. 자기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조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있는 남자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조급한 남자는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남자의 행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면 대처도 쉬워져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도 부적절한 행동은 부적절한 거예요.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되 자신의 경계는 지키세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성숙한 대처예요. 여기서 건강한 관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에서 친밀감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은 소중하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한쪽만 원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건강한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가 원할 때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진행되는 거예요. 한쪽이 설득하거나 속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요나 조정으로 얻은 것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요. 항상 나는 정말 원하는가를 먼저 자문해 봐야 해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긍정적으로 반응해도 되겠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분위기라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의 결정은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감정과 접촉의 동의는 별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접촉에 동의한 건 아니에요. 좋아하더라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허용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를 맞춰가는 게 연애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건 좋은 연애가 아니에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게 건강한 연애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잡힌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남자가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 접촉을 원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문제는 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느냐에 있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면 문제예요. 하지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존중하면 괜찮아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어요. 솔직하면서도 존중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을 들었을 때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요. 단정 짓기보다는 그 이후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거절했을 때 바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단순히 감정이 앞서서 실수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고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절해도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설득하려 들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요. 그건 상대방을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인격체가 아니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존중이 없으면 끝이에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게 기본이에요.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계는 불균형해요. 다른 쪽이 끌려가기만 하는 관계도 문제가 있죠. 불균형한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경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세요. 초반에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도 존중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좋아하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존중이 쌓여요. 작은 불존중들이 모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영 씨는 처음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미영 씨의 경계를 계속 무시했대요. 하지만 미영 씨는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넘겼어요. 사소한 경계 침범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은 괜찮아,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범이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됐대요. 결국 미영 씨는 큰 상처를 받고 관계를 끝냈어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후회했대요. 처음에 사소해 보이는 경계 침범을 방치하면요. 점점 더 큰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번지는 게 패턴이에요.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8가지 말이 있어요. 첫째, 나는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입니다. 이 말은 경계를 풀기 위한 전략이에요. 둘째, 절대 손 안 대니까입니다. 이 말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인 경우가 많아요. 셋째, 이제 진짜 못 참겠다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넷째, 이런 기분이 드는 건 너밖에 없어입니다. 이 말은 특별함을 이용한 전략이에요. 다섯째, 머리카락 진짜 예쁘다입니다. 이 말은 접촉의 시작점을 만드는 칭찬이에요. 여섯째, 나 좀 졸리다입니다. 이 말은 함께 눕기 위한 핑계예요. 일곱째, 나 마사지 잘하는 데입니다. 이 말은 접촉을 위한 직접적인 제안이에요. 여덟째, 나 손금 볼 줄 아는 데입니다. 이 말은 손을 잡기 위한 구실이에요. 이 8가지 말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모두 접촉을 시작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양한 포장과 핑계를 사용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이 말들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연애에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상한 낌새를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치 않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모든 남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안전해집니다. 최소한 속아서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는 일은 피할 수 있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지식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연애를 하시길 바라요.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거예요. 한쪽만 원하는 관계는 진짜 연애가 아니에요. 양쪽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속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가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런 말은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의 이런 말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니까요.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존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의 속도를 맞춰줄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거절을 존중하고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함께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인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래요. 연애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예요.
서로의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달리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빠르면 다른 쪽이 힘들어지잖아요. 같은 속도로 나란히 달리는 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자신을 지키면서도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연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용적인 조언을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한 연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보호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